자, 시작하죠. 성악편. 예, 송미규 선생님 읽으세요. 성악편.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으로 단정한다. 그러나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지도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본성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맹자의 성선설에 대립하는 내용이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나 인의에 의해 선해진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인간의 선함은 후천적이며 인위적인 교육의 결과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 그런 본성을 따르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다투며 질서나 도덕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예의에 따른 교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본성을 억제하는 힘이 생기고 질서나 도덕을 되찾아 세상이 편안해진다. 굽은 나무는 도지개에 대거나 증기로 쪄서 교정해야 반듯해지고 잎 빠진 칼은 숫돌에 갈아야 날카로워진다. 인간도 그와 같다. 본성이란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으며 노력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에 비해 예와 의는 성인이 만들어낸 것이므로 배워서 몸에 익힐 수 있고 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배워 익힐 수 있고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것을 인이라 한다. 예, 하나만 더 읽으세요. 네. 성인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것은 인의에 의한 것이다. 본성으로 보자면 성인도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성인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의에 의한 것이다. 옛날의 성인은 백성을 감독하고 교화하기 위해 군주의 권세를 세워 예의를 설파했다. 또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형벌을 내렸다. 그리하여 백성은 모두 규율을 지키는 선량한 인간이 되었다. 만일 군주의 권세도 예의에 의한 교화도 법에 의한 지배나 통제도 없고 군주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백성의 생활을 방관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못살게 굴고 무리를 지은 다수의 힘이 선량한 사람을 괴롭혀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이 정의와 질서에 합치한다면 성인이 왜 필요하겠는가? 예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예, 안 선생님 한 번만 읽으세요. 성인이란 인위를 거듭해 완성된 인격체, 우임금이 성인일 수 있는 까닭은 인의의 법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인의의 법에는 누구든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논리가 있고 한편으로 인간에게는 그것을 이해하는 자질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만일 그것을 이해하는 자질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적절하게 이끌어준다면 누구든 성인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한눈 팔지 않고 학문을 닫고 깊이 생각하고 선행을 쌓으면 뛰어난 예지를 갖추게 되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평범한 인간이 인위를 거듭해 완성시킨 인격, 그것이 바로 성인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맹자와 순자를 비교할 때 흔히 이제 성선성악으로 비교를 하지만 그 기준은 다르죠.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는 성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도덕성인데 순자가 말하는 성은 뭐냐면 물론 뭐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거지만 그 의미는 도덕적인 의미의 성이 아니라 뭐예요? 사회적 의미에서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본성을 방치하면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의 가능성이 내재된 거를 더 순자는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물론 본성 속에는 반드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질서를 어기고 나 혼자 방종하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나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시민의식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 혼자 때에 따라서는 교통질서 어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안 지키면 그 여파가 나에게도 미친다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준법의식이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이제 뭐 미꾸라지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순자가 말하는 성은 사회적인 질서의 의미에서의 성이에요. 맹자가 말하는 도덕적 의미의 성이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악이라는 의미도 이 본성 자체의 어떤 선악의 의미보다는 무질서의 가능성을 악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그럼 이들의 이론 차이가 이런 전제가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전제가
따라서 교육이 뭐냐, 수양이 뭐냐, 정치가 뭐냐, 이 방법론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맹자식으로 말하면 수양이나 교육이나 정치는 뭐 하는 일이에요? 본래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인의 예지를 자꾸 확충해서 드러내게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순자가 말하는 수양이나 교육이나 정치는 뭐죠? 인간이 후천적으로 만들어낸 좀 노력을 더 많이 한 인위적인 노력을 많이 한 성인이 중심이 된 그들이 제시한 예의를 기준으로 찾고 자기를 갈고 닦는 거예요. 다르죠.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걸 본래 개발시키는 방법하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기준을 전제로 거기에 알맞게 사람을 조절하는 과정 다르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나? 그러니까 맹자식으로 말하면 강제가 배제되면 안 돼. 해초리 들면 안 돼. 근데 순자는 안 되면 때로는 해초리와 강제가 배제될 근거가 확보되어 있죠. 왜냐면 방종할 가능성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순자 또한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맹자식으로 말하면 본인의 각성이고 순자로 말하면 뭐예요? 끊임없는 인위적인 노력, 교육이나 스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선생님 B12자편 몇 편 읽으세요. 짧게 돼 있으니까. B12자편 12명의 사상가를 비판한 내용이다. 동국시대의 화려한 활동을 펼친 12명의 사상가를 6개 파로 나누어 철저히 비판한 다음 지식인의 몸가짐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학자들의 추태를 비판했다. 유효편 유가의 입장에서 유자가 천하의 안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말하고 더불어 개인의 수양과 성인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 질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덕치라는 이상 속에 강권에 의한 무력 행사라는 현실적인 행동과 사상을 함께 접목해서 정치가로서 성인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다. 예. 유효편은 아니 잠깐만요. 유효편은 그러니까 유자가 어떤 효험이 있냐. 그러니까 순자가 진나라에 그 가서 범저인가요? 범저라는 범저가 맞나? 그 당시 그 재상이었던 그 재상을 만나서 그 토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제 책에도 그 앞부분에 아마 인용돼서 나왔을 텐데 순자가 깜짝 놀라죠. 진나라를 그 오랑캐라고 봤는데 가보니까 관리들도 질서가 있고 그 영토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농경지도 잘 개간이 되어 있어서 소감을 부르니까 순자가 칭찬을 해요. 일단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 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도덕성 이런 쪽에 너무 그런 걸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순자가 여러 가지 용어를 써요. 뭐 대유라는 말도 쓰고 우아라자에서 아유 반면에 이제 석유라는 용어 이게 순자가 처음 쓴 용어예요. 아첨하고 이런 석유 유자들을 이렇게 등급 분류를 하는 내용이 이 유유편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편 더 읽으세요. 왕제편하고 왕제편 애와 을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의 계급을 구분하고 조직에서 개인의 직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군주 3가지 자세에 대해 말하고 왕자 우월성을 강조하며 군주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말하고 있다. 부국편 왕자의 경제론이다. 재정을 충실히 하여 백성에게 부유를 주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근본이라 하고 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마음가짐 등을 논하고 있다. 백성의 충족된 생활을 출발점으로 하여
신분적 질서를 고용시키려 했다. 예. 우리가 논어에 보더라도 이 지도자가 백성들 눈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유하게 해준다는 거. 이 순자 보세요. 부국이란 말을 아예 노골적으로 써요. 이 기본적으로 맹자 시기까지 보면 맹자는 부국이란 말 들으면 부르르 떨어요. 이 부국강병의 기본적인 이념은 어느 학파 거죠? 법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경제고 군사고 우리가 논어에서 봤을 때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뭐였어요? 족식, 충분한 음식, 충분한 군대, 백성들의 신임. 이 세 가지를 공자가 들었을 때 자공이 부득이에서 하나를 빼면 뭘 빼라고 그랬어요? 이걸 빼라고 그랬잖아요. 부득에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빼라고 하면 뭘 뺍니까? 이거를 빼라. 자고로 사람들은 모두 죽지만 정치 지도자는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존립할 수 없다. 민무신 분립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 백성들 눈높이에서는 경제가 중요해요. 그러나 지도자의 자질로서는 도덕적인 식견이 1번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식견이고 세 번째가 외교 안보적인 식견이다. 이게 이제 논어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맹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가질 수 없다. 백성들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경제적인 조건이 가장 우선한다라고 맹자가 인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지도자들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맹자는 부국이나 강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차적인 문제다. 도덕성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건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맹자의 냉정하게 말하면 착각이죠. 그 당시 전국시대 때 어떻게 도덕적인 정치로서 경제적인 안정과 군사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열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패도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는 왕도는 부국강병과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두 마디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 힘이에요. 경제력, 군사력 아닙니까? 근데 왕도는 뭐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의 아니에요, 의. 그렇죠? 힘력자는 이로울 이자고 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딱 들으면 아,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순자는 맹자가 말하는 왕도 플러스 패도를 그대로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왕도가 최선이긴 하지만 패도도 때에 따라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부국강병도 지도자의 그 능력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공자를 기준으로 보면 맹자가 옳아요? 순자가 옳아요? 공자가 지도자의 요건으로 보세요. 도덕성을 우선했지만 경제적인 식견, 외교안보적인 식견도 인정했잖아요. 순자는 부국강병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맹자가 배제하는 부국강병을. 그래서 편 이름으로도 부국이라고 하는 편이 따로 있어요. 요 얘기를 하면 이 토요일 수업에서 관자를 들은 사람은 알죠. 관자 첫 편 목민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고가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주가 풍족해야 영예로움과 치욕스러움을 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자백가들이 공통적으로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경제력이 얼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그러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논어맹자를 들었죠. 정도의 문제이지 백성의 눈높이에서 경제력을 무시하는 제자백가는 없다.
유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유교가 경제를 무시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도자의 그 자질 가운데서는 경제적인 외교, 안보, 군사력은 도덕성 다음의 문제다라고 주장할 뿐이에요. 근데 순자는 같은 측면에서 논의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순자가 살던 시대에는 절박했다라는 거죠. 경제력과 군사력의 안정이. 그 다음에 의병편. 예, 송민구 선생님 읽으세요. 네, 우리가 의병편. 우리가 쓰는 의병이 아니에요. 논의할 의자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뜻의 편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의병편. 군사론과 전략론이 전개된다. 왕자, 즉 어진 군주의 병법을 논하면서 진정한 전략이란 군사적 관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주의 덕을 기본으로 하며 정치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 우리 맹자에서도 천시, 자연적인 조건은, 기후적인 조건은 땅의 이로움보다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인하만 못하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자연적인 조건 때도 맞고 그 뭐예요, 지세도 아주 방어하기 좋은데 왜 백성들이 달아나냐? 인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 그 군사 전쟁의 승패도 인화가 가장 중요하죠. 인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 내면 뒤에서 자기 상관도 쏠 수 있는 그런 부대가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걸 보면 그 인화를 중시하는 이 병법의 요체는 우리가 손자병법 아직 안 했죠. 손자병법도 마찬가지고 맹자도 마찬가지고 순자의 이 의병편의 논의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화를 가져오는 가장 기본 조건이 뭐예요? 지도자, 지휘관의 그 능력, 유교적으로 말하면 도덕성이죠. 예. 예, 계속 읽으세요. 해패편. 네, 회폐편.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마음이 흔들릴 때 얼마나 많은 재앙이 찾아오는가 등을 말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마음의 작용을 어떻게 유지하고 의식해야 하는지를 정치나 사회와 관련시켜 논하고 있다. 심리학과 인식론의 영역에 걸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 해패편을 가장 많이 읽으신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이 해패는 뭐냐면 이게 가릴 패자잖아요. 엄폐, 은폐할 때. 이 가린 것을 해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베이컨이 말하는 네 가지 우상을 타파해야만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베이컨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지역, 활동하는 조직이나 사회, 그다음에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편견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저 대구 소녀 우리 안수현 선생, 예, 예, 대구적인 관점 여전히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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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새는 대구탕을 안 먹어가지고 대구탕 참 시원한데 무 넣고 먹으면. 양로에 그 집 맛있었는데. 예전에 그 거제 사는 그 후배 녀석이 대구를 보냈는데 좀 과장하면요 반으로 잘랐는데 이걸 담을 우리 집에 냄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들통에 넣고 끓였습니다. 야, 나 진짜 우리 일식집 가서 대구탕 먹으면 그거 진짜 한두 점 그 눈물 나게 나오잖아요. 야, 정말 대구를 아들이랑 나랑 근데 맛은 없더라고요. 그 들통에다 넣고 제때에는 된장도 넣고 마늘도 넣고 무도 그냥 그 크게 썰어서 그 대구탕의 그 시원한 맛을 느끼려고 했는데 별 맛이 안 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법 향신료를 넣어서 먹었는데 우리 저 송미교 선생 요리 잘해요? 네, 보고 잘합니다. 아니 자신 있는 요리가 뭐가 있어? 볶음밥이요? 아,
볶음밥 나도 잘하는데 그거야 뭐 김치 썰어 놓고 그냥 저으면 되지 않아? 계란 넣고. 어떤 볶음밥을 잘해요? 그게 중요하지. 김치볶음밥이요. 예. 야, 진짜 먹는 얘기 난 벌써 점심 먹을 때가 됐구나. 저는 배고파요.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심리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변도에다가 뭐 반찬이 어디 있습니까? 고추장하고 이제 멸치 말린 거 넣고 이제 책가방이 아니라 뭐예요?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어깨에다가 가로 메고 이제 아침에 뜁니다. 심리를. 그럼 도착하면 서 허기죠. 그러니까 뭐 점심시간 되기 전에 다 까먹죠 뭐. 그래가지고 집에 또 심리를 걸어오면 아유 배가 얼마나 고픈지 허기지죠. 그러니까 뭐 야산에 들어가서 뭐 머루랑 달래 따먹기도 하고 뭐 그래 이제 집에 좀 늦으면 형들한테 대지게 맞죠. 일하기 싫어서 늦게 왔다 해가지고 이제. 근데 집에 왔을 때 냄새가 말이죠. 그 이 김치 볶음밥 냄새가 나면 와 진짜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승민이 선생한테 지금 비법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시골에서 이 김치볶음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김치를 썰질 않아요. 가마솥 밑에 깔아요, 그냥. 깔고 김치가 적당히 익은 데서 밥을 갖다 넣고서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김치는 약간 탄 맛도 나는데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근데 서울에서 만들 때는 뭐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음식은 그렇게 대량으로 해야 또 맛이 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대구 때문에 참 엉뚱한 얘기로 갔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베이컨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우상을 완전히 타파하진 못한다. 따라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가능한 정확한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진 우상, 내가 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능한 객관화시켜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물론 사람인 이상 베이컨이 인정해요. 이걸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을 평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편견의 전제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만이 사회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철원편에서 내가 예를 안 들었는데 순자는요. 기우제 지내는 거를요. 비록 비판은 하지만 일반 백성들의 기우제 지내는 효용성을 인정을 해요. 왜? 기우제를 안 지내고 비가 올 때까지 노심초사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반 대중, 적어도 개인이 아닌 깨어난 개인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기우제가. 그런데 제왕이 제단을 설치하고 하늘의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백성들의 눈높이 볼 때는 뭐가 도움이 돼요? 정서적인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꼭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순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 문화적인 행사로서는 기우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순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베이컨도 그렇지만 우리가 원론적으로 누가 자기 편견을 완전히 뛰어넘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인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는 게 부질없다고 해도 막상 돌부리에 넘어져서 이마가 깨진다거나 저처럼 피부가 연약해서 종이 세다 종이한테 그 날카로운 종이면에 손이 베면 벌써 그 뭐예요? 마데카솔 후시딘 찾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F 준다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 진짜 F 줄까봐 덜덜 떨죠. 답변이 없던 넘어가겠습니다. 네, 맞아요. 읽으세요. 네. 정명편. 정명이란 혼란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언어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사회라는 집단이 기능하는 데 있어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예. 그 승민 선생 아직 종합시험 안 봤죠? 네, 종합시험 보려면 물론 내 거 선택 안 하면 상관없지만 이 정명 의미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명이 무슨 뜻이에요? 명분과 명칭을 바로잡는다. 예. 명분이라는 건 이제 군주라든가 신하라든가 부모와 자식 이런 거죠. 명분을 바로잡는다는 건 뭐냐면 그 명분과 그 명분에 해당하는 덕을 일시킨다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주라는 명분이 있으면 군주다움과 일치돼야 된다. 이 송미교 선생 이거 익숙하지 않겠지만 앞에 건 임금군자고요. 뒤에 군자는 임금다울 군자예요. 다움은 덕이거든요.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군군신신 부부자자가 그런 뜻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명칭과 실제 사물이 일치돼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드마커와 보드마커라는 실제 사물, 그릇과 그릇, 연필과 연필. 이런 주장이 왜 나오게 됐느냐. 이게 공자가 처음 주장한 건데 공자 시대는 어떤 시기예요? 급격한 신분 변동의 시대죠. 이전에 있었던 신분 질서가 다 붕괴돼요. 논어에 보면 맹자가 공자의 말을 인용하잖아요.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시해한다. 또 힘에 의해서 군주가 된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 이전에는 적어도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전국시대 오면 어떻게 돼요? 누가 더 힘이 세냐에 대해서 군주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첫 번째 뜻으로 주장하는 건 뭐예요? 힘에 의해서 군주나 무조건적인 전통관념에 의한 신분 질서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거기에 명분에 걸맞는 도덕성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또 하나는 농업혁명 시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몇십 년 후에 오늘날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뭐 예? 그다음에 직업도 하루에 수십 가지가 출현하잖아요. 제가 엊그제 본 유튜브인데 우리나라 50대가 취득한 가장 많은 국가 자격증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같은 게 아니고 뭐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으로 뭐 따지니까 의외로 뭐 전기기능사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10위가 아니 제가 가장 만만하게 본 게 뭐냐면 10위가 뭐였냐면 버섯 종균 재배사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 월급 기준으로 평균 월급이 372만 원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년하고 그런 건 한번 해봐야겠어. 나머지는 어렵더라고. 다 노가다고. 전기기능사, 뭐 소방기, 뭐 자격자, 뭐 재난,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전에 없었던 사물들이 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사물이 출현하면 거기에 대한 명칭이 부여되잖아요. 근데 부여할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처음 본 명칭들을 다 외래어를 쓴 이유가 뭐예요? 언어가 이 시대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 질서도 못 따라갈 뿐만 아니라 실제 사물의 변화를 언어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자도 말은 정명을 주장하지만 곧바 순간순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과 사물 일치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이런 첫 번째 명분과 도덕성의 일치를 계승한 사람이 맹자예요. 그러니까 군주라는 명분이 있는데 군주답지 못한 인의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맹자는 몰아내거나 배워도 좋다.
이 계열을 확대 발전시킨 사람이 순자예요. 그래서 이 순자의 정명론은 인식론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 어렵겠지만 이해되십니까? 네. 예. 네. 그 다음에 책 속의 명문장. 예, 안 선생님 읽으세요. 무릇 사람이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을 때 순수하게 바라는 것만을 가질 수는 없다. 그것을 버릴 때도 순수하게 싫어하는 것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해서 이루고 보면 늘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군더더기가 붙고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바라지 않는 사람이 따라붙기도 한다. 일을 할 때는 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 그렇죠. 그 유명한 서양 속담에 결혼해라.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마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참 정말 송민교 선생님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으면 자식 없을 때는 갖고 싶은데 또 자식을 낳고 나서의 그 수반되는 그러니까 위안도 되지만 그 위안을 위한 그 위안과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얘기다. 뭐 번거로움이라든가. 우리 그렇죠. 저기 이제 먹는 걸로 우리 안수현 선생. 예?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단 거. 네. 송민 선생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네. 단 거 좋아하죠? 네. 단 거. 응? 아, 그게 영어로 데인저거든. 단 거를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네. 그래도 뭐 당이 떨어질 때는 뭐 우리 등산할 때 보면 저도 초콜릿 전혀 안 먹는데 등산할 때 같은 데 가끔 초콜릿을 갖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예. 필요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황심생 읽으세요. 천하는 도를 따라야지 임금을 따라서 신하는 도를 따라야지 임금을 따라서는 안 된다. 신하가 군주를 모실 때는 반드시 사회 정의의 지박이라 할 수 있는 도에 따라 모셔야 한다. 군주가 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는 거친 수단을 써서라도 가내야 한다. 도를 무시하고 군주를 따르는 것은 아부에 지나지 않는다. 예, 요것과 이따가 저기 원문 볼 시간이 있으면 보겠습니다만은 대꾸가 순자가 욕먹는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예요. 아니. 자식은 의를 따르지 부모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신하도 도를 따르지 군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 가지고 순자가 싸가지 없다고 엄청난 욕을 먹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건 실화인데요. 그 명태조 주원장이 순자 책 읽다가 이 부분이 있다가 책을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고 옛날에 이제 문묘라고 그래서 역대 유명한 신하와 지식인들을 사당에서 모시잖아요. 맹자, 순자다 공자와 함께 사당에 모셔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초기까지는. 근데 주원장이 이거 읽다가 그 맹자는 뭐 여러분은 이미 배웠잖아요. 군주가 인의를 해치면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몰아내거나 배워도 좋다. 그것과 함께 순자를 읽다가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의패 철거해라. 그리고 아예 경고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놈은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그때 병조팡서가 말이죠. 아니되옵니다라고 상소를 올리고 너 진짜 죽고 싶냐 했을 때 이거 실제로 대화가 나와요. 병조판서가 뭐라고 하냐면 저 같은 범부가 성현을 위해서 죽는다면 영광이다.
근데 그 주원장도 역시 그 배포가 크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맹자유패는 복원시키고 순자유패는 이때부터 없어졌습니다.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까지는 순자유패가 성균관 문묘에 배양돼 있었어요. 지금은 철거돼서 그 이후에 철거돼서 지금 순자를 문묘에 배양시킨 예가 없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순자의 이 입장을 말이죠. 공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논어에는 뭐라고 나오죠? 부모가 이웃집 양을 훔쳐서 구워 먹었을 때 자식이 가서 신고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식은 부모를 숨겨주고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고 난 그 다음에 정직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자만큼 이런 얘기를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본다면 사회적인 도덕성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거 위반될 때는 순자의 귀가 오히려 옳을 수 있죠. 물론 뭐 사소한 잘못이야 부자 간에 가려주는 건 뭐 오늘날에도 여전히 형법으로 인정하죠. 예. 사촌 이내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증언할 때 논란이 있지만 가족에 관련된 증언은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의 잘못을 숨겨준다. 이거 불법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되는 거일 때는 당연히 이 순자의 이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누가 안 읽었나? 네, 송민구 선생님 읽으세요. 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럿이 모여 살 수밖에 없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모여 사는 동물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동물이다. 모여 사는 데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질서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와 의의 규범이 있어야 한다고 순자는 말한다. 네, 이 대목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완벽하게 일치돼요.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윤리 규범이 있어야 된다. 물론 사람이 만든 거죠. 인위적인 것이죠. 예, 한 번 더 읽으세요. 네. 백성이 가난하면 임금이 가난하고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도 풍족하다. 백성의 생활이 얼마나 풍요로운가가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위정자의 임무는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데 있다. 예, 맹자도 여러 번 나오죠. 군주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들에는 굶어 죽어 나가는 시체가 있고 짐승들이 사람을 먹이로 삼는 경우가 있다. 예. 뭐 아까 관자에 나오는 얘기 인용했습니다마는 창고가 차의 예조를 알고 의식이 풍족해야 영예와 치욕스러움을 안다. 그다음에 이 대목은 뭐 우리나라 유학자들조차도 이게 순자라는 책에 처음 나오는 거는 빼고 옛날 전해오는 얘기 이런 거 있다고 인용하는 너무 유명한 얘기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도. 예, 안 선생님 읽으세요. 임금은 배요, 서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그 물 위에 뜬 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다. 물이 흔들리면 배는 그야말로 작은 나뭇잎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이란 존재는 그 물과 같아서 백성이 안정된 생활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그가 살 길이다. 네, 요건 꼭 외워두세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아니라 군주는 배이고 일반 서민은 물이다. 물은 즉 배를 실어주기도 하지만 물은 즉 배를 뒤엎기도 한다. 어플복. 그렇죠? 이거 실제. 누가 비웃는 소리가 잠깐 들렸던 것 같은데. 한숨 쉬었나? 한숨 쉬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래요. 이 군두편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 임금은 표본이다. 표본이 바르면 그림자도 바르고 그 다음에 군주는 물그릇이다. 대야이다. 대야가 둥글면 물도 둥글지만 둥글다. 군주는 사발이다.
사발이 네모지면 물도 네모나다. 이런 비유가 다 순자에서 비롯되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군주는 백성의 근원이다. 근원이 맑으면 흐름도 맑고 근원이 탁하면 흐름도 탁하다. 그다음에 이제 신도편에 나오는 얘기죠. 아까 뭐 지사편, 의병편 얘기는 아까 했었고 철론편 다 했죠. 네. 순자가 재밌는 게 말이죠. 맹자는 이제 편이름하고 주제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순자는 철론편, 예론편, 악론편 다 따로따로 있어요. 얘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 잠깐 할까요? 얘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말하자면 사람은 태어나부터 욕망을 갖고 있는데 욕망을 갖고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을 수 없고 한 게 없으면 다투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궁하게 된다. 근데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 사람의 욕망은 얘만 가지고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노래방도 가고 음주 가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 선생도 그거 느끼죠? 예. 자기가 서글플 때 무조건 책 읽고 부모님 상담으로만 해결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렇죠? 네. 친구와 위로만 가지고 안 돼. 예. 혼술이라도 해야 마음이 안정되잖아. 그렇죠. 그런 일체가 그 악이에요. 그 다음에 해패편. 아까 그 예문에 안 나왔으니까 보세요. 이 순자가 얼마나 제자백가들을 논리적으로 비판해 보세요. 묵자는 실용주의에 가리워져서 문화를 몰랐다. 와, 진짜 소름 돋는 한마디로 묵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이론만 얘기해가지고 문화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순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묵자 같은 사람을 그 군주를 시켜놓으면 창고 앞에 가서 맨날 한숨만 쉴 거라는 거예요. 아, 오늘 또 물자가 몇 트럭분 나갔네. 근데 순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육아는 묵자처럼 하지 않는다. 쓸 때 확실하게 쓰고 풍악을 올리고 그러면서 사기 진작을 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확대돼서 그 생산된 물건을 쌓아둘 곳이 없게 된다. 이게 우리 육아와 묵가의 차이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송자라는 사람은 송견인데 송자는 사람의 욕망은 아주 조금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이에요. 욕망을 줄이면 모든 게 해석이 된다. 아니 그 해결이 된다. 근데 순자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 송견이라는 사람은 욕망이라는 말에 가리워져서 덕을 몰랐다. 그 덕, 예의로 욕망을 조절할 수 있음을 몰랐다. 그런 얘기고요. 신불에는 법에 가리워져서 현명함을 몰랐다. 그 다음에 신도는 새에 가리워져서 지혜를 몰랐고 말 잘하는 혜씨는 보세요. 혜씨는 이 말하는 데 가리워져서 실제를 몰랐다. 그 다음에 이건 꼭 알아둬야 될 대목이에요. 여러분 장자 좋아하잖아요. 순자가 장자를 뭐라고 번역하나 보세요. 장자는 자연에 가리워져서 하늘이 아니에요. 자연에 가리워져서 인위를 몰랐다. 문화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뭐 장자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번역판으로 번역된 걸로 참조해 보시고 이 유자라는 편은 아주 특이한 건데요. 옛날에 그 군주 옆에 있었던 그 기구래요. 이 기구는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그림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이 뭐예요? 이 막대기 뭐 쇠로 연결됐겠죠. 근데 이 유자라는 그릇은요, 텅 비어 있을 때도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물이 너무 차도 기울어 버리고, 알맞게 물이 찼을 때 이렇게 딱
그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옛날 군주들은 늘 공명정대함을 표본으로 삼았다라는 유자라는 기구가 이거예요. 이 편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진짜 그 뭐예요? 어디 있지? 그러시고, 아니 내가 여러분한테 꼭 어디 갔지? 아니 내가 금방 봐가지고, 예, 유자라는 그릇인 그거고요. 또 발견되겠지 뭐. 아, 이거 보고 하군요. 제가 그 옛날부터 외우고 있었던 기절인데 잘 보세요. 무릇 그러니까 지초와 난초는 난초 지초라고 그러죠. 지초와 난초는 깊은 숲에서 자라는데 사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향기 뿜는 걸 그만두지 않으며 군자도 마찬가지죠. 군자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통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록 궁하더라도 곤란하게 여기지 않으며 우환이 있더라도 그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와 복은 끝남과 시작이 있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 때문이다. 화와 복이 시종이 있음을 알아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관부지교에도 나오죠. 관중이 벼슬에 3번 나갔다 3번 잘리는데 그 포수가가 자기 친구를 비난하지 않았죠. 왜요? 출세에는 다 시작과 끝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해요. 남들이 이 향초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안 맡아준다고 그래서 그 향기 뿜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 별로 와닿지 않죠? 인부지 불온과 조금 비슷한 그런. 그렇죠. 예, 같은 맥락이죠. 예. 오, 그 둘은 알았네. 하나는 더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예를 드시오. 또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음.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되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